성경세계관 교리학교 제24강입니다. 6대 세계관 윤리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공산주의 윤리학입니다. 일명 마르크스 레닌주의 윤리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윤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윤리는 마르크스주의 신학, 철학, 생물학, 경제학, 역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윤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합의 도출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외골수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층 간의 투쟁,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뭐냐 하는 것이죠. 사회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은 지속적인 변화 상태에 있다. 이 변화들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계층 간의 구별의 제거를 향해 사회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부르주아, 좀 있으면 나오지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서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억압받는 자, 억압하는 자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변화되게 있다. 구별을 제거해서 상향된 사회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향된 사회로 갈 때에 무엇이 그것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정반합 원리입니다. 정반합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진화를 도울 것이다. 우리 정반합 지난번에 했죠.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정반합. 그 다음에 합이 정이 되고 반이 되고 합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상향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사회주의 사회로 가게 된다. 정반합 하다 보면 자본주의 다음 단계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이상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아주 도덕적으로 이상 사회가 사회주의에서는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도덕적 이상 사회까지 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반합의 격돌이 있는 거예요. 정반합의 격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하고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계급, 가지지 못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고 가진 계급, 지배 계급은 부르주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는데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성, 프롤레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과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이기게 되죠. 파괴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부르주아의 도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주아 자체가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이 지배하는데 그 도덕이 새로운 도덕성이다. 새로운 도덕. 이 새로운 도덕성은 새로운 사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도덕성, 윤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계층의 윤리가 있다는 거죠. 가진 자의 윤리와 못 가진 자의 윤리. 그걸 조금 더 이제 용어를 좀 어렵게 설명하면 부르주아의 윤리하고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윤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격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정반이 서로 싸우거든요. 충돌하거든요. 충돌해서 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이 사라지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부르주아의 윤리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윤리 자체가 사라지니까 결국 프롤레타리아 윤리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윤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 이 도덕을 old morality, 낡은 도덕성이다. 이 도덕이 낡은 도덕성이다라고 규정을 하자. 이것은 전부 다 낡은 거다. 그래서 이 낡은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이상을 포함한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도덕적 규범. 사실은 기독교 윤리예요. 성경 윤리. 성경 윤리, 또 성경 윤리에서 나온 고대 전통 윤리. 이것을 전부 다 낡은 도덕이다. 근데 낡은 도덕성이다. 근데 낡은 도덕성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자산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지지 못한 자를 잘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낡은 도덕이다. 이것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권위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주셨고 권위자에게 순복하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등등의 이런 윤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결국은 이 질서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 인간 사회에서 질서를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런 관계. 여기에 윤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기 위한 낡은 윤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누가 없느냐?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선생이 없는 거죠.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권리 주장을 잘 못해. 아이들의 권리가 너무 커졌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면 아이들이 인권 거들먹거리면서 뭐 잘못하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뭐 매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아동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학생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뭐 심지어 뭐 징책당하고 면직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너무 지금 현재 소위 말해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산주의 윤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프롤레타리아 윤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에 그런 어떤 도덕성이 아니라 점점 더 공산주의 윤리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지지 못한 자가 충분히 마음껏 할 수 있는 윤리가 되는데 이것을 뭐 질서라는 이름에서 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제거되어야 된다. 새로운 윤리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사유재산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앞으로 있을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 앞으로 있을 이상사회, 유토피아 사회 이런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사유재산이 없어진다. 사유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져야 한다.
북한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재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도 죄책감을 잘 안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탈북자들이 오잖아요. 탈북자들이 와서 남의 집을 방문해요. 방문하면 그 집 냉장고를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막 열어 막 먹는데,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실수를 한대요. 이 사회 자체, 체제 자체가 다른데,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니까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의 것도 자기 거라. 한국에는 사유재산 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지고 남의 물건을 손댈 때 허락을 받아야 돼. 남의 음식 먹을 때 허락 받아야 돼. 근데 이분들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네 거의 거 내 것이어야 되느냐? 다 공동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열심히 탈취하는데 내 거는 주느냐? 절대 안 줘. 남의 것만 뺏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이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사회는 윤리가 중심된 사회가 아닙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인간의 삶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윤리가 있다.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반면에 생물학적이고 사회적 진화가 도덕성을 결정한다. 생물학적으로 계속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돼 가는데 그것이 도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은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덕도 뭐 한다? 진화한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진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가, 무엇이 가장 좋은가여서 결정이 된다. 옳고 그런 것은요, 그 자체가 옳으냐, 그 자체가 옳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으냐. 좋으면 옳은 것이고, 안 좋으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좋으면 누가 좋은 거? 가진 자가 좋은 거죠. 내가 좋으면 옳은 거죠. 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부르주아 계급이 생물학적 사회적 진화를 방해한다면 자연은 그 계급이 제거되어야 할 것을 명령한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야. 순종해야 돼. 질서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사회적 진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숙청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 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제거의 대상이요. 목사 제거의 대상. 왜? 평생 성경을 가르쳤는데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반동이라. 그러니까 제거할 수밖에 없죠. 숙청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자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기독교인이잖아요. 14급 이상 기독교인을 다 없애고 나머지 사람들은 숨어 지냈거든요. 이번에 평택에 올라갔는데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같이 배우는 분 중에 한 분이 약사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약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약을 전공해가지고 약사가 되셨어. 하셨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오셨어. 북한에서 왔는데 아마 북한에서 한의사를 하셨대요. 아마 그 집 자체가 한의사 집안인 것 같아. 근데 제가 물었어요. 저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길래 중국에 오래 계셨겠느냐 물으니까 오래 안 했을 때 바로 왔대요. 아니 바로 오면 예수 믿기 힘들 텐데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북한에서 어느 날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중국에 가서 교회 가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집안 자체가 믿는 집안이라. 믿는 집안인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숨은 거죠. 사실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자유 찾아서 마음껏 믿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제거 대상이에요. 안 맞아요. 부르주아의 그 프로레타리아 윤리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한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언제나 변정법적 법칙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며 도덕성에 대한 생각도 지속적으로 변화의 상태에 있다. 변한다는 거죠. 마르크스 윤리는 변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도덕성은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구시대의 기독교적 신화를 넘어서 신화해야 된다. 예, 기독교적 윤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 윤리이다. 이것을 답해야 된다. 이것을 답해야 진짜 공산주의 윤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남 비판은 많이 하는데 이건 아니 비판은 하는데 막상 자기 건 없어.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놓는 순간에 비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말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알쏭달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물론이다. 우리가 윤리를 지니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한다. 부르주아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맞죠? 결여되었죠. 이는 쟁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인데 노동자와 소장농들의 눈에 먼지를 던져 넣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윤리를 거부하며 도덕성을 거부하는가? 신의 계명들에 기반한 부르주아의 윤리가 의미하는 바를 거부한다. 예, 우리도 도덕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한다. 이 면모에서 우리는 물론 신을 믿지 않으며 또한 성직자 지주들과 부르주아가 착취자로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함을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렇게 레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주의단에 표를 찍어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했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막연하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잘 살고 하니까 썩는 거예요.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안 그런데. 그리고 공산주의면 반대하면 극으로 몰아가지고 반공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초청 안 해요. 부흥회 초청도 안 하고요. 강의 초청도 안 해요. 그 교회가 진짜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초청 안 합니다. 아예 극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덕적 관점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모든 계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때 마르크스주의 도덕적 관점은 반드시 다시 바뀌어야 된다. 계층 간의 계층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부르주아가 없어지고 가진 자가 없어지고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히 독재하는 시대가 되었어. 프롤레타리아밖에 없어. 노동자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는 도덕이 바뀌어야 된다.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도덕적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등 구조의 도덕은 필요 없다. 역사에 영변하는 성격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그때 이제 새로운 도덕적 시각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부르주아가 없어졌어요. 가진 자가 없어졌어요. 이제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만 남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도덕이 와야 된다. 새로운 윤리가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 저도 몰라요. 말만 이렇게 했지 그게 뭔지가 없는 거라. 이게 뭔데? 라고 물으면 공산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새로운 도덕하니까 그런 게 있는갑다. 묻지도 않아. 물어보면 몰라.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북한이나 중공이나 옛날에 소련이나 공산국가에서 새로운 도덕에 대해서 했어. 실험했어. 그게 새로운 도덕이 뭐냐 하면 소수의 공산 지배계급, 지배계급이 말하는 게 법이라. 말하는 대로 다 죽이고 숙청하고 자기만이 법이고 자기 우상 숭배하고 다 굴복해야 되고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윤리였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 예외 없이. 오늘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그럼 뭐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냐?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행동. 부르주아를 죽이고 가진 자를 죽이고 자유민주주의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분들 죽이고 성직자 죽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요? 옳은 거다. 그게 그들의 원리다. 그들의 행동이다. 그래서 새로운 도덕성이 뭐냐? 새로운 도덕성은
계층 없는 사회는 새로운 도덕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부르주아 다 죽었어요.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역사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역사는 계층 없는 사회와 그 너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일당 독재였어요. 그게 그들에서 새로운 도덕이었어요. 자, 그럼 낡은 도덕성이 뭐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적 믿음에 기반을 둔 도덕 법칙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은 그 이상들을 거부하며 낡은 도덕성이라고 이름표를 붙인다. 공산주의자들은 용어를 잘 써요. 소위 말하는 용어 전쟁. 오늘날도 용어 전쟁에서 밀렸죠. 좌익 세력. 그 양동환 교수에 의하면 좌파라고 해서도 안 된대. 좌익이라 해야 됩니다. 좌익 세력.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좌빨이라는 말 써요. 예. 좌익 빨갱이, 좌파 빨갱이. 뭐 좌빨이라는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가지고 좌익 빨갱이. 근데 저쪽에서 우리한테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빨갱이라 그래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때 서울에 부지런히 다녔잖아요. 우리만 집회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집회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저쪽에서 폭력을 썼어. 우리가 차를 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았어요. 뒤에. 올라가는데 뭐 뜨끔하더라고. 보니까 뭘 갖다 나한테 폈어. 예.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빨갱이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번 붙었잖아요. 붙으면 언론은 나만 나쁜 놈이라. 붙을 수가 없어. 좋은 말 다 썼어요. 뭐 진보라고는 말 쓰고, 뭐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 다 썼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사람. 소위 뭐 프로레타리아 계급. 요 사람들이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뭐냐? 그들은 개돼지로 분류한다.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래 놓고 지난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서해 공무원 빠졌는데 지금 이제 감옥 들어가고 있죠. 그럴 때 월북했다고 해가지고 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놨잖아요. 낡은 도덕성은요, 소유가 없는 프롤레타리아를 압제하기 위해서 소유를 지닌 계층이 호환해내고 사용한 부르주아의 소산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G.L. 안드레예프가 종교가 가르치는 도덕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아래 지배적인 도덕성 가운데서는 착취와 이익의 획득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바로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여겨진다. 종교는 이 불공평하고 압제적이며 피에 물든 비인간적인 제도를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층 간의 위화감, 갈등을 조장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께 주신 윤리를 이렇게 뭐 갈등하고 지배, 착취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완전히 매도하고 자기들 것만 최고라고 하는 가장 이게 적대감, 두 계층을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죽여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공산주의다. 이제 여기에 물든 청년들이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대학이 여기에 물들잖아요. 물드니까 교회 목사님을 마치 버러지처럼 보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 오기로 했는데 그래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더 잘 알았어야 됐어요. 잘 알고 자유민주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거죠. 니키타 흐루시초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옛날에 공산당 서기장 했잖아요. 스탈린이 죽고 난 후에 흐루시초프가 정권을 잡았죠. 사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은 삶 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와 제국주의자에게 선한 것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재난이며 반면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 선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주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두 종류의 윤리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윤리가 있어가지고 부르주아와 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자죠. 선한 것은 노동자에게는 재난이다. 여기에 좋은 것, 노동자 좋은 것은 여기도 재난이다. 그래서 서로 합일점이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의 도덕은 없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낡은 도덕성이란
압제하는 계급이 그저 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기독교 윤리는 부유한 자들이 빈곤한 노동자 계급을 제어하는 수단일 뿐이다.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동적으로 거부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갔는데 대학에 운동권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하죠.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드러나가지고 낡은 도덕성 주하는 사람들이 다 숙청하겠죠.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법, 도덕성, 종교는 수많은 부르주아적 편견에 불과하다. 이들 뒤에는 또한 많은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매복한 채 숨어 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레닌이 말했습니다. 낡은 사회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다. 도덕질을 하거나 도덕질 당하라.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거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주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라. 아주 그냥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도덕성이란 뭐냐?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의 대의를 전진시키는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며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예. 프롤레타리아 그 자본주의를 없애고 가진 자 없애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도덕이 선하고 예. 지금 자본주의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고 가진 자를 없애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층적 도덕성입니다. 높은 계급들이 있고 그 다음 계급들이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제일 여기가 노동자들이라. 노동자들이 힘써 이렇게 막 밭이 있으면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현 역사적 시점을 위한 적절한 마르크스주의의 도덕성은 계층적 도덕성이다. 계층의 도덕성이다. 소유물이 없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도덕성이다. 진짜 도덕은 요 사람들이 진짜 도덕성이다. 요게 지금 도덕적이고 위에는 전부 다 도덕적이 아닌 거죠. 노동자 계급의 대의에 대한 헌신, 집산주의, 상호 원조, 전우애, 부르주아 및 공동의 대의에 배신한 자들에 대한 정오심, 국제주의, 금욕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윤리의 내용을 규정할 뿐만 아니고 노동자 계급의 전형적인 대변인의 도덕적 이미지를 특징한다. 뭐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이것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해서 투쟁, 이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고수하면서 윤리 추진하는 윤리의 법칙이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심은 마르크스주의의 도덕 법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정오는 적절한 제도, 계층 혹은 대적에게 향할 경우에는 도덕적이다. 예. 부르주아에 향할 경우에 증오가 부르주아 계통에서 나갈 때는 뭐라고요? 굉장히 도덕적이다. 증오심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격돌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 예. 그래서 서로 미워해라, 증오해라. 이게 증오가 없으면 이 프롤레타리아 윤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오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요, 일단 교회 목사님 증오부터 해요. 일단은 권력 잡은 사람 증오부터 해. 일단은 기업가 뭐 한다고요? 증오부터 해. 예, 삼성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 먹이 살리는가 생각 안 해. 무조건 정오부터 하는 거죠. 물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된다. 좌와 우와 중간, 우리는 중간이 좋다.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상태로 연합정부를 만들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먹히는 거죠. 우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도덕이니까. 양심의 가책 안 느낍니다. 테러하는 게 양심의 가책 안 느끼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있죠. 자살 당하고 있죠. 그러면 자살시킨 사람, 그 사람 양심의 가책 느낄까요? 안 느끼죠. 예, 배신자잖아. 자살당한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 배신자잖아요. 그들은 죽인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경찰, 검찰은 수사도 안 해. 그렇다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원칙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이 부르주아적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적 원칙에 대해 직접적인 배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대척점이 있다. 그거 투쟁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그 누구도 옳은 일을 행하거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렇죠? 부르주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쁜 행동이라. 다 악한 거라. 가진 자가 하는 모든 거 다 악한 거라. 심지어 대기업 총수들이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줘도 그거 악한 거라. 왜 악한 겁니까? 그들이 부르주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자체가 악한 거라. 그래서 정권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부터 벌써 탈핵한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소유물을 지닌 계층이 프롤레타리아가 되지 않는 한 자기 기준에 얼마나 도덕적인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기기에 비열한 짓이다. 얼마나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비열한 짓이다. 자,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하나 있어요. 철학 이론. 그 철학 이론이 뭐냐? 공리주의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공산주의를 정당화해주는 이론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행위가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공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감독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윤리적 체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계층 도덕성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어떤 것도 다 허용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막스주의자들은 그 프롤레타리아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너는 좀 죽어줘. 믿는 사람 좀 죽어줘. 소수잖아. 니네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도덕도 안 되고 사회도 안 이루어져. 좀 죽어줘. 그게 옳은 거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 공리주의. 자유는 모든 계층 간의 방벽이 사라질 때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위든지 도덕적이다. 그래서 계층 간의 방벽을 제거할 때까지 투쟁하자. 그것은 서로 화합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르주아를 죽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은 거다. 공산주의자의 윤리관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 밑바탕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지 않으면 이런 윤리 만들어낼 수 없죠. 이게 무슨 윤리예요? 셀삼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쓰는 책이군요. 막시스트 철학이라는 책을 썼군요. 요약하면 윤리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것이다. 달성할 수 있는 일, 인간에게 주는 발전으로 인해 선한 것이다. 뭐 말은 많이 꼬아놨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은 프롤레타리아로 가는데 프롤레타리아 이게 발전된 세계로 진화된 세계로 가잖아요. 진화된 세계로 가는데 도움 주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자들 다 죽이는 것이 선한 것이다. 죽여야 그쪽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로 가니까. 문제는 이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선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웃을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죠. 죽여야 높은 선이 확대되죠. 서로 합의가 안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백만, 몇천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대학살,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구소련이죠. 구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굉장히 견원지간이에요. 너무 많이 죽였어. 여기도 나오고 조금 더 뒤에 나오겠지만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슬로건을 따르는 당의 패거리들은 사실상 그 어떤 수단이라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우에 이 수단은 총살, 굶주림, 그리고 시베리아 강제 노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였어요. 스탈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위는 분홍 계급의 청산이다. 우크라이나에서 1927년에서 1939년 사이에 1,0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는데 통계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통계는 그러니까 통계에 너무 큰 의의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일일이 사람 다 해라 본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통계를 내는 방법들이 서로 다르니까 책들마다 좀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여놓고 1,000만 명에서 죽여놓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2,500만 죽였다 그러고 죽여놓고 이 행위는 분홍계급의 청산이 한마디로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파들하고 연합하느냐, 부르주아하고 연합하느냐 합니다.
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마르크스주의의 대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규모의 부르주아 소유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힘이 약할 때는 연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몰랐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파가 정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 좌익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장 잘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사돈 8톤까지 해가지고 좌빨리 있으면 아예 공군 경찰 못하고 공무원 못했어요. 자기 형님이 박상희인가 공산주의자였잖아요. 공산주의자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대구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 거기 충격받고 박 대통령이 잠시 이렇게 공산주의 했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구명 운동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감상적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공산주의 하다가 죽었으니까 거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시 했는 거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해서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분이 아마 정보부가 어디 있었어요. 이제 6.25 전쟁이 터졌어요. 보통 보면 군인들은 사단장을 해야 돼. 그래 전공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맡겨줬어요. 안 맡겨주고 그냥 힘없는 보직에 있었죠. 있었는데 6.25 전쟁 터졌어. 6.25 전쟁 터졌을 때 아마 구민가 어디 내려가 있었는데 터지고 난 후에 사선을 뚫고 그 부대가 찾아갔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구나 하는 신임을 얻었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는 조금씩 풀려졌어요. 공산주의 서적도 읽으라고 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전 대통령이 리더십은 아주 좋은데 이 사상이 좀 투철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사상 공부 안 됐다는 거죠. 당시에 공산주의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상 공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 반대 많이 했잖아요. 공산주의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 안 해봤잖아요. 학교 선생님 모르고. 단지 공산주의는 6.25 때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싫다 이거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싹 빼고 공산주의 사상은 대학에서 자꾸 집어넣고 요즘 학교마다 다 집어넣고 그래도 뭐가 공산주의 사상인지 뭐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0개 분야에서 나눠서 쭉 하면 사상이 딱 무장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록 여기에 적은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오면 100명은 들으니까 그 숫자 무시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그 후로는 우리는 갈랐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에 관해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투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힘을 얻고 나면 다 죽여 없앨 것이다. 이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없을 때는 평화의 종교고 힘이 생기면 갈아엎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핍박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세상에 오거나 이슬람 세상에 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다시 점령했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남자들 죽었대요. 공무원들 죽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많으냐? 성적 노리게 되는 거죠. 비참한 거죠. 혁명은 계층 간의 구별 없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 없는 사회를 만드느냐? 뭐로요? 혁명하라. 혁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부르주아를 타도시키며 프롤레타리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라고요? 혁명밖에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혁명 못한 거예요. 이게 밀리면 일어나죠, 혁명이. 사상전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걱정하시다.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목숨 좀 위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가지고 나라가 산다면 위태할 것도 없죠. 공산주의 많이 밝혀졌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목숨 바쳐가지고 테러를 일으켰어. 대신에 이제 만약에 테러를 일으켜 내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일으켜야 돼요? 여론을 일으켜야 돼.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가 죽였다, 아니면 이슬람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경각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 네. 그러면 그건 가치 있는 거죠. 그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가치 있는 거라고요. 사실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거 누가 겁 안 나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올리는 순간에 표적되잖아. 지금이야 가만히 있지만 뭐 10년 후에 당할지 20년 후에 당할지 모르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 그렇게 했을 때 값어치 없게 죽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봐라, 이슬람 결국은 이슬람 반대는 죽이잖아.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못 들어게 만들어야지. 예,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의심 없이 뭐라고요? 의심 여지 없이 도덕적이다. 예, 혁명은 도덕적이다. 공산주의 도덕성의 관점으로 볼 때 공산주의 제도의 대의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투쟁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며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의 적들에 대한 투쟁은 도덕적 성격을 띈다고 생각한다. 혁명이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 거 도덕적이다.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많죠. 계층 간의 투쟁이 평화로울까요? 아니죠. 자연 내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도덕적이다. 부르주아 제거를 비판한 자들이 모르는 것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적 진화론적 이유를 들어 부르주아의 제거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진화가 가져오는 죽음과 고통의 값어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어떻게 사람 죽일 수 있냐? 잘 모르시는데 이게 죽음과 고통, 그 사람이 죽고 없어져야 진화된 사회가 온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부르주아 한 사람 죽이고, 지배계에서 한 사람 죽이고, 사업자 한 사람 죽이고, 분노 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자연은 좋은 것을 축적하고 나쁜 것을 내다버린다. 적자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살아남아야만 한다. 부족한 자는 사회적 제도와 함께 소멸되어야 한다. 예, 적자 생존입니다. 누가 살아남아야 된다? 플로레타리아가 살아남아야 된다. 부르주아는 다 죽어야 된다. 그 자연의 원리다.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 시각과 목적을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이 폭력에 의해서 타도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공개적으로 폭력에서 사회를 전복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다녀라.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폭력에 의한 타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옳은 이유는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장애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죽여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폭력으로 타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뭐가 있다?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의 혜택을 보면서 맨날 미국 타도, 우리나라 혜택 보면서 맨날 김정은 좋은 일만 시키고, 부르주아의 타도를 위해 일하려는 의무는 죽일 의무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공산혁명에 반대된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진짜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크투슈 케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의는 성스러운 것이다. 소원이 흔들리는 자, 중도에 그만두는 자, 적들을 몇십이든 몇백이든 파괴하기 전에 그 무릎이 떨리는 자, 그 자는 혁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대적 몇 명의 생명을 살려두는 그 자는 우리 아비들의 더 나은 아들들 몇백 몇천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인정사정 봐주는 자는 공산혁명에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을 학살에 관해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공산혁명에 반대되면 무조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자다. 레닌에 의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잘못 죽일 수 있어요. 그걸 실수라 그래요. 대의를 위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만일 100개의 옳은 일을 위해서 만 개의 실수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의 혁명은 역사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위대하며 패배를 모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혁명하는 가운데서
억울하게 몇 사람 좀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걸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 스탈린은 레닌의 철학을 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이다. 법률에 의해 속박되지 않았으며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수고하고 착취당한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즐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자가 부르주아 독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법률이 없는 거죠. 폭력이 기반을 하고 있다. 대중들은 지지한다. 그래서 스탈린은 분홍을 제거하기로 선언했어요. 분홍. 스탈린은 1929년 12월 27일 계층으로서의 분홍 제거를 선언했다.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 덕분에 부자된 농부들 있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 D.G. 스튜어트 스미스는 국제적 공산주의가 1917년부터 64년 사이에 발생한 8,300만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공산주의 50년간 8,300만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점에서 사회 계급과 개인 소유를 철폐하기 위해서 8,300명이 죽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온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8,3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낀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죽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결과를 판단할 뿐 방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사회 왔잖아. 중공이 공산사회가 왔잖아. 그럼 됐다. 그 사이에 몇 사람 죽느냐? 북한 공산은 됐잖아. 그 사이에 몇 사람 죽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충분히 정당한 것이다.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사탄적인 사상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는 그래도 참 윤리가 건전했어요. 스탈린은 언제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윤리 법칙 내에서 행동했다. 그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추정되는 수단들을 사용했다. 그 결과란 적대 계급의 파괴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홍 계급, 그 다음에 잘 사는 계층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측근들도 다 죽여요. 레닌 또한 계층으로서 분홍을 제거하는 것을 옹호했는데 이들이 인간이 아니고 또한 경제적 테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들만 사람이에요. 우리 해당하지 않습니다. 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다.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마다 사람이 먼저다. 현수막 걸어놨.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윤리에 의해서, 이런 윤리관이죠. 이런 윤리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지난번에 많이 학살하는 것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소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리친 농민 잔혹 진압,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18년에 러시아는 내전으로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식량입니다. 레닌은 러시아 전통 곡창지대 차리친에서, 차리친 사람 다 무조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닌은 스탈린을 여기 파견했습니다. 파견했는데 식량을 뺐더니까 농민이 5만 명이 무장하고 봉기했는데 소련 공산당이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 레닌의 행동 지침입니다. 인민들이 교수형 집행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최소한 100명의 알려진 지주 부자 흡혈귀를 교수형에 처하라. 그들의 이름을 공표하라. 그들의 공물을 다 빼앗아라. 어제 전보에 따라서 인지를 명한다. 전보가 온 즉시 바로 죽여라. 그래서 주변 수백 킬로 내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떨도록 만들어라. 알고 치를 떨게 만들어라. 그래서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를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죠. 이게 공산주의구나. 근데 그때 늦었죠. 이미. 힘이 없으니까. 저항해봤자 공산주의 군대 이겨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탈보프 농민 반항을 진압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식량 징발을 강행하기 위해서 대량의 양곡 징발팀을 탈보프 지역, 굉장히 분홍 지역,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보냈습니다. 놀란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강제 징발에 맞서서 자유군을 결성하고 무력 충돌을 감행했습니다. 있는 거 다 빼들어가니까요. 근데 독가스를 사용해서 죽였어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그들 가족 10,000여 명이 구급되거나 유배되고 15,000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1921년인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요.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농민들의 약간의 이익을 주면서 지주와 분농들을 죽이고 공산당 새 정권을 지지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토지를 나눠줬어요. 뭘 빼뜨리고요? 지주와 분농들의 토지 다 빼서 나눠줬죠. 나눠주고 그들을 지주와 지역 유지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난 후에 죽일 때에 농민들을 합치해서 죽였죠. 나중에 다 죽고 난 후에 농민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다. 똑같은 일이 어디 있었어요? 북한에서 있었어요.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줬다가 빼앗았죠. 중국 공산당은 1950년 3월 반혁명 분자를 엄하게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려 농촌의 지주와 분농 계층을 집중적으로 죽였어요. 1952년 말까지 학살한 반혁명 분자가 240여만 명이라고 공표했는데 공산당이 직접 말한 것은 우리가 52년 말까지 반혁명 분자 240명 죽였다. 이 분농들이에요. 지주예요. 중국에. 근데 실제적으로 살해된 사람은 당시 인구의 1%에 육박하는 5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5천 명이 아니고 5억 명. 1%죠. 5억 명이죠. 5억 명 정도인데 5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이게 공산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약진 운동 아닙니다. 소련 보겠습니다. 소련 공산당 살해법 노동교양소를 이용해서 살해했는데 1918년에 9월 5일에 레닌은 솔로베츠스키의 제도의 첫 번째 특별수용소를 설립을 명령했습니다. 이 수용소가 바로 스탈린 시대의 악명 높은 굴라크 수용소. 여러분 솔제니친이 쓴 책 중에 수용소 군도라는 게 있어요. 굴라크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굴라크는 교정노동수용소 관리본부를 굴라크라고 그러는데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170개가 있었대요. 소련 전역에. 굴라크 수용소가.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굴라크 군도라고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솔제니친 누군지 알죠? 소련에서 망명했죠. 서방으로 망명해 가지고 수용소 군도 그런 책들을 써 가지고 노벨 물학상 받은 분이에요. 굴라크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문 방법 31가지가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에서 신체 소상까지 극악 무도한 방법을 다 담고 있는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 시달리고 한겨울에도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하고 보수적 통계에 의하면 1930년에서 40년까지 수감자 50만 명이 거기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보수적인 통계. 2013년 러시아 관영 매체 웹사이트는 1,500만 명 이상이 이 굴라크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1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화하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2,700만을 학살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 외에 반동분자 4,000에서 4,500만 명을 합해서 모두 7천만 명을 학살했다. 김필재 씨가 이 부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 명단 이 책으로 384권인데 여기에 4,500만이 넘는 인원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0만에 2,500만, 3,000만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3천만이었거든요. 지금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지금 5천만인데 4,500만이 넘는 인원 죽였고 총 소련 죽은 인구가 7천만이 죽었으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그냥 싹 다 없어진 거죠. 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사상무장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좋다고 따라가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남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좋다고 해봤자 살아갈 수 없어. 왜? 이미 자본주의 물 먹었어요.
못 살아가요. 청년들 살아가는 줄 압니까? 못 살아가요. 그때 돼가지고 공산주의 반대해봤자 예를 들면 군대를 이기겠어요. 시민들이. 시민전쟁에서 군인이 이긴 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무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군종을 해서 미사일 몇 방만 날리면 그냥 100만 명, 200만 명 쉽게 죽어요. 광화문에 몇 천만, 몇 백만 모였다. 미사일 그냥 위에서부터 다다닥 요즘에 이게 있어요. 위에서 터지면 한꺼번에 뭐 수백 개 파편돼가지고 터져서 죽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를 그걸 잡았다. 안 죽일 줄 압니까? 죽이지. 그런 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뭐 됩니까? 사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퍼뜨리래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근을 이용한 살육입니다. 1932년에서 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소련 공산당이 단행한 우크라이나 인종청소였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왜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어 죽이려고. 인종청소하려고. 농사 잘 짓는 농민들 대부분을 분홍으로 분류해가지고 일가족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유배해 보냈어요. 수용소에 다 가둔 거죠. 농사 잘 짓는 사람. 그래서 시베리아 가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에는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있죠. 자연이 감소하죠.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1932년에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급감했는데 1932년, 33년에 식량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럼 밖에서 사 먹어야 되잖아. 식량 공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을 설치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이제 채소들 있잖아요. 감자로 허기를 달래다가 이게 며칠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감자 같은 거 몰래 숨겨 나온 것을 가지고 먹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식발팀을 파견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들 전부 다 빼앗아갔어요.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굶으면요, 인중 먹죠. 옛날에 그 에스더 소리를 가가지고 정성산 이분 영화 감독 맞죠? 네, 이분이 그 만든 영화 실화 한 편을 봤어요. 금방 가면 그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팔아가지고 건건히 생활했어요. 생활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서 나무를 못 하잖아. 나무를 못 하니까 엄마도 굶고 아들도 굶는 거예요. 근데 굶는지 안 굶는지 밖에서 보면 알잖아. 꿀뚝이 연기 안 올 때. 둘 다 굶는 거예요. 둘 다 굶는데 어느 날 꿀뚝에 연기가 올라가.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신고한 거예요. 보니까 이 엄마가 아들 잡아먹었어. 실화예요. 왜 잡아먹었나 하니까 하도 굶으니까 어느 날 그 집의 문 앞에 개가 한 마리가 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가지고 몽들여 가지고 머리를 팼어. 패가 죽였어. 죽여가지고 솥에 넣었어요. 솥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쌀만 먹었어. 한참 먹고 나니까 눈이 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어디 있는가 아들 찾았어. 아들이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솥에 들어. 사람이 굶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인육 먹는 거 굶으면 사람이 이성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육 먹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굶어 죽었잖아요. 사체를 갖다가 파. 개, 고양이, 사람 파가지고 꺼내서 먹고 이런 일 하다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뭐가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흘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저항하는지 하면 과거에 당했잖아요. 당하니까 자기도 목숨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목숨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도시 진입과 식료품 구입을 금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철길을 위해서 철도 옆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굶어 죽었어요. 근데 고아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었어요. 고아가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고아를 전부 다 총살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250만에서 480만인데 1000만 명 이상 죽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것도 다 굶겨 죽였어. 굶겨 죽이고 분홍들은 시베리아 다 보내서 죽이고. 누가요? 공산당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런 공산당을 교회가 왜 좋아합니까? 이런 공산당을 왜 교회가 용납합니까?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왜 교회가 찍어줍니까? 중공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부터 1966년 사이에 진행한 진반, 반혁명, 3반, 5반, 숙청운동, 반우파, 대약진운동 및 그들이 조성한 대기관을 통해서 중국인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요거는 문화혁명 전까지요. 1959년부터 62년 사이에 중국에서 전대미문의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발생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외연재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재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1958년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으로 인민공사를 조직하고 대약진 운동을 벌여서 식량의 재고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농촌에 식량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식량 생산량을 부풀려서 거짓 보고하도록 하고 각급 도시와 농촌 지역에 강압했을 뿐만 아니고 거짓 보고서의 수량만큼 징벌했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생산 잘 되고 있다 거짓 보고하니 그만큼 징벌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농민들은 식량, 종자, 사료까지 다 빼앗기고 거짓 신고한 양을 채울 수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각급의 식량 징발대를 조직해서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을 매달아서 때리고 고문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마지막 식량까지 다 약탈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소련에서 배운 거예요. 또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을 본받아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가거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막음으로 수많은 가정, 심지어 마을 전체가 굶어 죽었어요. 대약진 운동입니다. 단순하게 농사 짓는 거 실패해가지고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공산당이. 농민은 프롤레타리아임에 거짓말이에요. 농민은 산다고요? 아니요. 농민들 죽였어요. 노동자가 산다고요? 아니요. 누가 사느냐? 자기들 옆에 있는 사람만 살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 빈번했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사체가 곳곳이 널리셔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또한 살기 위해 식량을 빼앗는 농민들을 또한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기 위해서 식량 빼앗아 죽이고. 살 수 없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굶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뭐. 농민들에게서 수탈한 식량으로 소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다른 나라로 수출해 황금으로 바꾸고 빚을 갚았었지만 정작 자국민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원한이 있을 건데 중국 사람들 지금 공산당한테 원한이 있을 건데 못 활동했으니까. 근데 왜 원한이 없는지 아세요? 다 죽었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소수잖아요. 속에 엉덩이 있어도 함부로 까불다가는 죽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6.25 때 그랬잖아요. 호남의 좌익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입번껏 못해. 왜 그럴까요? 소수잖아요. 불과 3년 사이에 인성마저 말살하는 대기근을 조성해 중국인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대약전 운동입니다. 그냥 기근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기근을 조장했고 식량을 못 구하게 했고 굶겨 죽였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문화대혁명이 있죠. 중국 공산당은 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를 발표하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8월 고위급 간부 자제들을 주축으로 한 베이징시 일부 중학교 홍위병들이 베이징에서 대대적인 가택수색과 구타 학살을 시작했다. 1966년 8월 하순 베이징시 각구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붉은 8월 참극이 빚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이징시 다싱현의 학살 사건입니다. 1966년 8월 27일에서 1일 사이에 다싱현 13개 인민공사 소속 48개 생산대대 농민 325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누가? 홍위병들이. 홍위병들 몇 살이에요? 그렇죠. 12살에서 한 18살. 애들 갖다가 하니까 애들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들은 80세 노인으로부터 생후 38일 된 아이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그 가운데 일가족 몰살당한 집도 22가구나 되었다. 살인수법은 몽둥이를 때리고 짝두로 자르고 밧줄로 목을 매달고 역류하는 한쪽 다리를 밟고 다른 한쪽을 다리를 찢어서 두동강 내는 방식이었다. 애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아들이잖아. 15살 내외의 아들이. 세계적인 대학살 사건을 연구하는 미국의 루홀튼 룸멜 교수는 자신의 피로 물든 중국의 100년에서 문화 대혁명 시기에 사망한 사람은 773만 명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예젠잉이 1978년 12월 13일 중앙공작회의 폐박식에 산 연설에 보면 중앙정부는 2년 7개월간 전면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문화 대혁명 기간에 2천만 명이 사망했고 전 인구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 이상이 정식 박해를 받았으며 8천억 위안 132조 400억을 낭비했다. 예, 중국 공산당 공식적인 발표는 몇 명이라고요? 2천만 명. 문화 대혁명 기간 2천만 명 죽었다. 공식 발표예요. 공식 발표. 1억 명 이상이 박해받았다. 실제적으로 얼마큼 죽었을까? 한 4천만 명 이상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있죠. 파륜궁 아시죠? 박해 사건. 뭐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파륜궁 수련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박해해가지고 장기 살아있는 사람 장기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가면 수술 잘 돼요. 금방. 그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 빼가지고 하는 거라. 중국 가가지고 뭐 인공신장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내가 인공신장 받는 대신 한 사람 죽인 거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남을 죽여요?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짓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친구들이 옛날 한국에서 그때 중국 조선족이 한번 한 적 있잖아. 이게 장기 뺀 적 있잖아요. 요것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 놈들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요런 짓 하려고. 중국에 그런 게 많죠. 아이들. 백화점에 죽은 아이들 한 명밖에 안 넣잖아요. 들어갔는데 부모가 잠깐 갔다 온 사이 애가 없어진 거야. 나중에 애가 발견했는데 장기가 없어. 그래서 중국에 조선족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슬람이 오거나 했을 때에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사라지는 아이가 1년에 수십만 명인데 한국에도 수천 명 이상이 사라지는데 아이들이. 한국 사회 집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범죄했다. 그러면 매스컴에 나오는 언론이 뉴스 해주는 안 해줘. 뉴스 해주는 건 오직 우파만 죄지은 것만 해주고 지들이 중국에서 했는 것 안 해줘요. 지금 얼만큼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라.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통계 보고 하는 거죠. 통계 보고. 그것도 일부러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유명한 책이죠. 공산주의 흑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저지른 만행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잠정짓게 했는데 총 9,400만 명 공산주의 흑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인원수는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런 분들은 그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하고 하니까 사실은 뭐 거의 1억 5천만 이상이 죽었다라고 봅니다. 20세기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소련에서 2천만 명, 예. 아까 우리 통계는 7천만 명 그랬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6,500만 명, 사실 중국에서 한 1억 명 정도 죽었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100만 명, 베트남에서 실제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00만 명, 아니죠. 북한에 이리저리 다 합해가지고 한 800만, 캄보디아 200만 명, 한 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동유럽에서 100만 명,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15만 명, 에티오피아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 150만 명,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대량 학살이나 대량.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요, 뭐 140에서 220이라 그러는데 뭐 거의 지금 300만, 400만까지도 보거든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브레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당시에 브레인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 그때 얼마나 잘 살았네요. 캄보디아가 그때 크메르를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아마 열었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사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에 완전 나라가 40년 이상 뒤처져가지고 우리 가보셨잖아요. 한국 오니까 공원이더라고. 거기 있다. 한국 오니까 완전 공원이라. 북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죽고 굶어 죽고 학살당해 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윤리에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변정법적 유물론을 도덕성의 기반으로 보며 도덕 법칙 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계층 없는 사회 윤리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 예상할 수 없다. 뭐 예상할 수 없다 했는데 예상이 됐죠. 북한 보면 알고 중공 보면 알고 옛날 소련 보면 알죠.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탈출하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이론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이름 붙이지만 새로운 도덕적 인간 창조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해 어떤 도덕적 도식도 과낼 수 없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뭐냐? 없죠. 새로운 인간은 뭔데? 실제적으로는 1인 독재입니다. 변화의 필연성과 인간의 진화를 아우르는 윤리적 이데올로기는 더 큰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기준을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 큰 선이란 계층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창조이다.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전부 다 버려라. 그것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의에 관하여 자신들을 헌신할 것을 계층 없는 사회를 가져오려고 믿어지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계층 없는 사회에 무조건 계층 없는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믿는 세계에서 얼마나 부도덕하게 여겨지든지 어떤 종류의 마르크스 행동이든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세계관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도덕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선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오게 할 수 있다면 선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윤리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잘 무장해야 되고 국민들을 잘 깨워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